왜 한국에 욕세권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욕먹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사면 성공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가 욕세권이었던 거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 부동산을 투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임장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라는 면도 있었어요. 미국 부동산을 가거나 인도네시아를 간다면 정말 큰맘 먹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 막 저가형 티켓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일본 저가 비행기 티켓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올 때 30만 원이면 갔다 오고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일본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여행도 겸사겸사 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됐던 일본 부동산 투어가 시작된 거였는데, 임장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힘들었던 기록을 책에 많이 담아놨는데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께서는 일본 부동산 투자의 성공기라고 쓰여있긴 한데요. 사실은 임장 실패 기록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써놓은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도 임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보러 다녔었고요. 임장 다닐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물 나오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1박 2일이라도 당일치기라도 다녀왔고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아는 동네부터 시작해라, 너 사는 곳부터 제대로 보고 시작해라 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제가 아는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제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 근처의 아파트, 이런 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부동산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지표만 봤습니다. 직주 근접이 되냐, 땅값이 얼마냐,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은 도보 8분 이내여야 된다 랄지, 그리고 뭐 일본에는 사실 지진이나 침수 피해 같은 거 무섭잖아요. 그런 것을 당할 확률이 적은 지역을 골라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만 보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구글맵만 보고 투자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임장은 꼭 다녔고요. 지금도 다니고요. 실제로 제가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항상 도쿄에 갈 때마다 이 동네는 어떻구나, 이 동네 임대료는 얼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다닙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특히 일본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진짜 맨 땅에 헤딩 수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부동산 투자 정보 찾으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2019년에 일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찾으려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검색 안 해보는 게 나을 정도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폭망했다, 무슨 뭐 잃어버린 30년, 뭐 다마 신도시, 집값 뭐 빈집 1000만 채,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제 멘탈에 좋지 않아서 일본 현지 사이트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야후재팬이 있죠. 야후재팬에서 키워드 검색 같은 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파트 평판 조회 사이트 같은 게 앱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일본도 멘션 평판을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에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근데 재미있는 건 일본인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뭔가 서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지표들, 그런 아까 전에 무슨 제가 땅값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역세권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완전 엑셀로 로우 데이터를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공하면서 제가 이제 제 입맛에 맞는 데이터들을 조금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대출이죠.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나 책에서나 얘기 나오면서 제가 외국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일본 부동산 투자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처럼 들리죠. 왜냐면은 실제로 개인이 이렇게 해외 부동산 대출 받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투자 대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에 갔기 때문에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의 장벽을 건너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 지점, 제가 갔던 그 은행의 모 지점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인이,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만든 법인이지만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그냥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무런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갖고 와서 무슨 투자를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할 거다 라는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고요. 제가 그 투자할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담보 가치가 훌륭한 이제 물건을 뭐 골라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하면서 대출받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요. 2019년에도 제가 일본 부동산 사러 돌아다닐 때 이제 현지에 있는 업자들이 저한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2020년 도쿄올림픽 호재 때문에 오르는 거다. 꼭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수익률이 일단 저는 철저하게 수익형을 따진 거였으니까 수익률이 만족스러워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일본은 진짜로 호재가 정말 많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개발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도 일본인들은 전혀 그 부동산을 투자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2019년에도 일본인들은 본인들의 부동산을 꼭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외에 한국의 욕세권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욕세권? 욕먹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사면 성공한다 뭐 이런 말로 욕세권 있거든요. 욕세권?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가 욕세권이었던 거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남겨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내에서 분산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머지를 이제 수익형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투자로 옮겨갔던 거였고요. 즉 서울에서는 차익형을 계속해서 잡고 있으면서 일본에서는 수익형을 노린 그런 투자 방식이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닌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저는 아직도 사실 한국에도 부동산 여러 개 있고요. 일본은 그냥 계속해서 수익형 투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본이 금리가 오른다 어쩐다 약간 이런 평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형으로 투자가 계속 유효할 것인가, 그건 이제 조금 면밀하게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뭐 제가 또 뭐 싱가포르나 미국 가서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돈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실제로도 일본 부동산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한테 상담 문의도 많이 오고요. 실제로 세상엔 돈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나 빵빵하게 들고 계신 분들도, 레디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만 일본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 형식을 극복하면은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습니다만 쉽지는 잘 않거든요.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라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게 웬만한 수익률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들도 사실 다 비용이잖아요. 신경 쓰고 임장 다닐 때 돈 들죠, 시간 들죠, 뭐 여러 가지 뭐 신고 절차 해야 되죠. 이런 비용들을 감당할 만큼 유효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거를 투자자로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또 약간의 조금 시야를 넓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대체 투자처로서 저는 일본 부동산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제가 법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법인 투자랑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법인 투자하게 되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그냥 이익 들어가게 되고 개인의 양도세는 없는 것처럼 일본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금을 조금 공부를 많이 했고요. 간략히 설명하면은 한국과 아주 유사합니다. 대신 개인으로 만약에 일본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는 있는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나 뭐 양도소득세 뭐 중과 부분 뭐 이런 것들, 뭐 취득세 중과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냥 만약에 개인으로 일본 부동산을 투자한다, 심플해요. 그냥 취득세 내고요, 세율에 맞게 취득세 내고, 재산세, 고정자산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산세 내고, 양도세 5년 기준으로 몇 % 내느냐를 딱 하면 끝나요. 다른 거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투자한다, 우리처럼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법인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1년에 이익에 법인세 납부하는 거, 세율에 맞게.
그냥 그 부분만 하면 돼서 오히려 저는 진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 세금 공부하느라 머리 터졌거든요.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는 뭐 심플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항상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진짜 평범한 월급쟁이였거든요. 그냥 맞벌이 부부였고 그냥 종잣돈이 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투자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월급쟁이였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고 다만 그래? 그러면은 백승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난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춰서 이런 모든 비용 이런 힘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들어가면 달콤한 수익률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책을 내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책을 낼 때 꼭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 저는 이제 상가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피스와 이제 주택의 임대료를 같이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도 약간의 소개를 했지만 그 상가주택에서도 또 부가적인 수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주차장료, 무슨 뭐 자판기 수익, 뭐 약간 이런 재미있는 수익들도 같이 포함한 결과이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형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투자 진행하실 때 한 번 더 나와주시나요? 예, 그때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갖고 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달한 내용이 좀 두서없이 전달을 해서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검토해보시고 좋은 결과로 백전백승하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